1980년 12월 12일 서울역 시계탑 앞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든 가방에는 당시로 썬 거금인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일당, 이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한 달 전인 11월 13일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 후에 전화가 걸려왔고 아들은 살아있다, 살리고 싶으면 편지대로 하라면서 5차례의 편지를 보내고 60번이 넘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약속된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수사 105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범인은 여자가 낀 서너 명의 일당이라는 단서뿐. 범인은 어떻게 잡히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주교사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 사건 최근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그거구나 뭐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유괴 사건 하면 뭐 유아, 초등학생들이 그 범죄의 표적이 되기 마련인데 네. 얘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이가 사라졌는데 별다른 단서가 좀 없었던 겁니다. 뭐 아이가 가출을 했을 거다 이런 추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수석을 다투는 모범생이었고 전교회장도 맡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 왔다가 학교에 잠깐 가봐야 된다면서 나간 상태였는데 그대로 1년가량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새 교과서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가족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연년생 누나가 있었고 또 이 친구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약간 다리를 절었는데 이대 독자라서 부모님이 굉장히 아꼈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사라졌으니까 끝없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했었다고 하고 또 끝없이 협박 편지와 전화가 걸려오는데 좀 수상한 일이 이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친구의 누나도 한번 납치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여자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아들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돈을 가져와라라고 하고 경찰은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일당이다. 이 정도의 단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발생 당시가 마침 또 5공화국이 막 출범을 할 때였는데 당시 뭐 전두환 씨가 저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살려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서 보내면 너도 죽는다. 다 말을 합니다. 예. 당시 아마 취임식 전까지 예. 혹시 자수를 하면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두환 씨가 직접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취임을 하면서 이런 뭐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안 좋은 범죄를 조금 없애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자, 1년이 지나서 범인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 체육교사. 네. 그것도 아이들이 잘 따르던 체육교사.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체육교사가. 그리고 이 교사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학급일지 관련해서 결제받을 거 있다는 식으로 교무실로 불렀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집 쪽으로 오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노름빚이 한 1,000만 원 가량 있었대요. 근데 이게 80년대잖아요.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겠네요. 1980년에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겠네요. 네, 그거를 갚으려고 이제 부유층 자제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집까지 갔다가 또 이분이 이게 눈치를 굉장히 빨리 챘단 말입니다. 혹시 나를 이렇게 납치하는 거 아니냐, 누나를 납치하려고 하면 또 선생님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묶어놓은 상황에서 묶어놓고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칠 것 같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달라라고 녹음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고 직후에 바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잡힐 때까지도 부모님들은 생사를 모르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도박비 때문에 현직 교사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가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그러니까
그 요즘처럼 뭐 교사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약간 좀 옅어진 때도 지금도 그럴진데 1980년대 초반에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 더군다나 보니까 상당한 엘리트였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한 42년 전이니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또 유명 대학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42년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용의선상에 올라갔었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그 최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마 교사가 자기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돼 가지고 아예 이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 사건이 거의 1년 이상 이제 끌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드도 굉장히 멀쩡하고 뭐 엘리트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면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추악한 면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공범이 있었는데 2명, 네. 여자. 자, 그런데 여고생들이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간 이렇게 못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협박 편지 같은 게 있는데 편지 자체의 필체가 여성이고요. 전화 같은 것도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여성이 이 주교사의 제자이고 미성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양 고양인데요. 두 사람인데 이양은 5차례 편지를 작성했고 고양은 6번째 편지를 작성하려고 했던 뭐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중전화로 이양은 또 다시 그런 것들을 해요. 이 유괴가 된 이후에 이군 잘 있다라는 얘기도 해서 좀 안심시키는 전화, 또 협박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나중에 또 고양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 미성년자 공범입니다. 이 경우는 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다른 40대 남성이 이군을 데리고 가더라라고 가짜 제보 편지도 썼고요. 그래서 이 수사에 혼선을 빚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 주교사의 제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 그 주영 형이 이 여고생들을 어떻게 꿰어내서 이 범행에 가담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교에서 이 그 주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그 교사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 쭉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한 20여 명의 인원들이 그런 어떤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범행에다가 그 직접적으로 이용을 한 그 제자는 2명인데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인들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이 2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너 선생님 좋아하지? 너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냐라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그 선생님으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야말로 이 아이들을 사냥한 전형적인 어떤 포식자형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사가 이런 짓을 했을 줄이야. 뭐 용의선상에서 아예 그냥 경찰이 배제까지 시켜놨었다는데 1년이 지나서 이걸 뭐가 됐든 잡았어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수사의 계기 중에 하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와서 그때 기사 같은 걸 보면 거짓말 탐지기라고 안 하고 허언 탐지기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전부 다 뭐 물어보는 것보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짐작컨대 이 교사도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붕괴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수사관들이 이 숨진 2군의 장갑을 섞은 9켤레의 장갑을 내밀면서 눈앞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아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완전히 이제 붕괴된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춥다고 몸을 떨면서 이 온도 좀 난방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실내 온도가 28도였는데 아이고, 춥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진짜 피해자의 한이 이 사람을 떨게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백 기자, 그때 정말 뭐 난리가 났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범인이 체육 선생님 그리고 체육 선생님과 약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고생으로 드러난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 검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마포고등학교 쪽에서 했는데 양쪽에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욕설을 했다고 해요. 저 모습은 지금 이제 그 아이를 유괴해서 아파트에 감금하고 살해하고 김치통 같은 데 넣어서 김치통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 통에 넣어서 강변으로 옮기고 안매장하는 모습까지를 굉장히 태연하게 재현을 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 체육교사는 교직자로서 더없이 괴로워서 범행 후에 줄곧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다. 그래서 뭐 극약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공분을 사기까지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82년도에 가서는 1년 이후인데요.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워낙 저런 사건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나 선생님 안 하겠다, 나 세상에. 공무원 안 하겠다 뭐 이런 결과까지 하죠. 나왔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서 보내면 너도 죽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말이 뭐 적용된 건 아니에요. 예.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살인죄, 뭐 사체 유기, 자살교사 미수, 도박죄까지 다 적용이 돼서 사형이 선고되고요. 나중에 집행까지 됩니다. 공범들도 좀 문제가 됐는데 공범 2양, 공범 고양인데요. 2양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좀 크다고 봐서 징역 10년이 적용이 됐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여도가 많지 않다고 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이군의 어머니가 말이죠.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속 이 상태 아주 그냥 장이 그냥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85년도에 암투병 끝에 별세하셨어요. 예? 자, 교수님, 근데 제가 FBI 어떤 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보통 유괴 사건의 74%가 납치 직후 3시간 이내에 아이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한다. 뭐 이런 뭐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괴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초기 대응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뭐 24시간 또는 뭐 48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그런 뭐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 제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또 그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자기 제자를 갖다 끌어들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처음에는 금전으로 이렇게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간 게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한 1년 이상 끌었거든요. 왜 끌었느냐. 그 제자를 협박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이 1년 동안 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요. 돈도 돈이지만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그 충격으로 몰아놓은 그런 역할을 갖다 즐긴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1년 동안 경찰 수사에도 철저하게 협조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그 가족들에게도 가서 계속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땐 그야말로 인간의 껍질을 쓴 악마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